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21% 상승한 24,886.8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32% 오른 2,733.2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64% 오른 7,425.9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기준금리의 인상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다만 최근 물가의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들은 또 연방기금금리는 당분간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금리 수준 아래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문구의 삭제를 논의하는 등 통화정책 가이드라인의 변경도 활발히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수입차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해 철강과 마찬가지로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가 모두 호조를 보였습니다. 정보 제공업체 IHS 마킷에 따르면 5월 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는 전월에 56.5에서 56.6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44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5월 미 서비스업 PMI 예비치도 전월 54.6에서 55.7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3개월 내 가장 높은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54.2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만족하지 못하며 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발언을 내놓은 영향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미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로 상승 반전한 이후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5월 24일 목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점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목요일이죠.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달 초비 연준의 FOMC 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었습니다. 오늘 그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하락하던 미국 증시가 상승 반전하는 동력이 됐고요. 또 최근에 우려감을 낳았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한 나흘 연속 상승 약세를 맞습니다.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하반기 금리 인상의 그 속도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반영이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좀 들어볼게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아시는 것처럼 지난달 그 5월달 FOMC 때 기준금리가 일단 뭐 어떻게든 동결이 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달이 아니면 6월달, 어떻게 보면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에는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이 이제 그 기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자, 6월 달에는 기준금리 올릴 것이다. 그런 시각이 현재까지 좀 팽배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는 통상 그 FOMC 회의가 끝나면 3주 정도 걸리죠. 그 마이뉴트라 해가지고 의사록이 오늘 나왔는데 의사록의 내용을 보니 6월 달에 올리긴 올리더라도 올 한 해, 2018년 한 해 동안
그렇게 빨리 때로는 많이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일단 반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예. 자, 그럼 지난 5월달 FOMC 회의 때 그 회의 내용과 마이니트 내용을 좀 간단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5월 2일 날이죠. 5월 2일 날 내용을 보면요. 그때 아시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고요. 1.5에서 1.75로 일단 동결됐습니다. 그 당시 어떤 내용이냐면요.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노동시장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경제활동도 여전히 라이징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모더레이트, 즉 점진적인 속도로 좋아지고 있다. 이것이 5월달 기준금리 동결의 기본적인 배경이고요. 오늘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게 통상 마이니트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상세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2일까지 FOMC 회의에 했던 어떤 의사록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주된 내용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어떤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냐면 트레이드 폴리시, 즉 트럼프 대통령 현 집행부의 가장 큰 고민이, 즉 경제학자나 정치학자들이 바라봤을 때 무역전쟁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단하거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변수로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마이니트의 기본적인 특징인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미국 증시로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재정 그 10년물이 4일째 하락하고 있다는데 지난 5월 18일입니다. 이 당시에는 10년물 T빌이 3.1에서 4월 정도 밀려가지고 이 시각 현재는 2.9로 마감됐다는 것. 즉 채권금리가 하락했다는 걸 보면, 즉 미국의 기준금리는 6월달에 되든 9월달에 되든 12월달에 되든 인상을 하겠지만 인상 속도가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T빌에서는 현재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팩트 관련돼서 우리가 통상 엔화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엔화가 어떤 의미가 있죠? 실은 달러보다 엔화가 더 안전자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올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통상 그 110선이 우리가 실질적인 라운드 선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달러당 109엔,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것을 바라봤을 때 결국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맞지만 지금보다는 한 템포 수급이 좀 고를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최근 들어서 몇몇 팩터들은 예상보다 미국 증시가 강세로 가는 것은 맞지만 한 템포 좀 딜레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미국 증시가 상당히 상승하는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기준금리 상승이 인상 속도가 지금보다 빠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선반영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두 번째, 유가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결국 기름이 가장 고민이죠. 최근 들어서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본 휘발유 값이 1,560원, 70원 평균값이고, 예. 프리미엄 지금 기름은 2,000원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오르다면 미국 경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오를 수 있게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WTI, 즉 서부텍사스 원유가 배럴당 72달러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72달러까지 갔다는 거 두 가지가 있죠. 그만큼 경제가 좋아가지고 공장을 많이 돌려고 그러면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또 나와야 되겠는데요. 자, 이란 핵개발 관련돼서 폐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또한 최근 들어서는 베네수엘라 이번에 대통령이 재임되는데 미국이 바라봤을 때 그 재임되는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키워드가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기본 주된 수입이 결국 원유입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원유 수출을 하면 너희 국가에 도움이 되니까 수출을 우리가 못하게 막을 거야. 그런 어떤 공급의 어떤 부족, 이런 부분 속에서 유가가 상승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틀거리 관련돼서 우리가 기준금리에 대한 논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면 그만큼 그 전 세계의 어떤 경제적인 동력이 지금보다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또한 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 통상 배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배럴당 얼마라고 그러는데 배럴에 대한 단위를 좀 정리해 드릴 것 같습니다. 통상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그 기름통 있죠. 그 라운드된 그 기름통이 그게 결국 200리터짜리인데요. 통상 여기서 나오는 1배럴은 159기 때문에 한 통에 3분의 2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1배럴에 대해 이렇게 단어에 대한 정리 필요할 것 같고, 자,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유가가 약간 월로 보면요. 2008년은 148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 같은 경우에는 90달러, 100달러까지 갔는데 그 이후에 유가가 급락했다는 것이 제가 볼 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펙에서 너무
그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름을 많이 증산하다 보니까 결국 평균 단가가 떨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2018년도 즉 2017년도 이후에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앞서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보면 오펙에서 이제는 우리가 유가를 올리기 때문에 기름량을 동결하자 그런 효과가 있어서 현재적인 트렌드로 본다면 유가가 배럴당 70달러가 아니라 100달러까지 간다면 미국 경기를 비롯해서 전 세계 경제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과연 올해 작게는 3번, 많게는 4번 올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의문점도 좀 드려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제가 오프닝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며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것이 오늘 미국 증시 장 초반의 하락 요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이었죠. 미중 통산 협상단의 공동 발표문이 나왔을 때만 해도 미국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봐주십시오. 네, 지금 뭐 중국 시진핑 주석은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쁩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갔다 왔죠. 그리고 나서 북한의 김정은이 4월 말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해서 야 이제는 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상보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노이즈가 있어서 예.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도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 저렇게 행동을 바꾼 것이 어쩌면 중국의 책임이다 이런 시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4월 달인가 만났을 때도 예.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측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북한을 잘 핸들링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걸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중국 책임이다 이렇게 중국의 무역전쟁의 책임을 일단 돌리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한 팩트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통상 리비아식 모델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으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통상 그 당시에는 그 리비아에 우리가 카다피라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자, 카다피가 미국과 어떤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핵무기를 이제 개발 안 할 테니까 경제 지원을 해줘. 이런 상태에서 계속 지나가다가 뭐 2010년도 초반에는 이제 그 리비아 자체 내전으로 인해서 카다피 그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망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리비아식 모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정권에 대해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미국의 요구처럼 핵 개발을 폐기한다 그러면 우리도 소위 카다피 케이스가 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 속에서 북한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얹혔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증시가 예상보다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좀 화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중국 상하이 지수가 어떻게 보면 2018년 1월 달에 3,750선까지 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3,300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 1.4% 하락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항생지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락의 모습 보이고 있는 것은 2월 달 이후 하락을 보이겠는데 제가 볼 때 중국의 어떤 그 상하이 지수나 항생지수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소위 아시아권의 주가는 약세를 좀 보이겠다 이런 관점으로서 최근 들어서 아시아권의 증시가 약세를 보이겠다 보겠고요. 예. 또한 지난 시기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무누신비 재무장관 그리고 중국의 어떤 부총리와 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야 이제 우리 무역 전쟁 관련돼 하지 말자.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거 우리가 들어줄 테니까 예. 이때쯤 덮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중국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게 중국 증시를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보겠고요. 다만 미국 측과 중국 측의 기본적인 헤게모니 그것입니다. 단어로 보면 우리가 ZTE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실은 중국발 어떻게 보면 핸드폰 그 어마무시한 기업인데 이런 ZTE 기업이 미국의 어떤 미군 기지 이런 데도 데이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있는 핸드폰 데이터가 결국 미군 기지로 들어간다면 미국에 있는 개인 데이터가 중국을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인데 어쨌든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거 보면 이제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만큼 기술이 좋기 때문에 미국의 전 산업에 이미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예상보다 중국의 기술력을 미국이 좀 긴장하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 팩트 관련돼서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즉, 중국은 상당히 그 수입 관련된 상당히 엄격한 기업인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으로 수입해오는 수입자 관세를 줄일 것이다. 7월 달부터는 약 좀 내릴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기본적으로 관세를 20%에서 25%에서 많게는 15% 인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중국은 미국을 향해서 상당히 좋은 시그널을 보이겠는데 예상보다 미국이 좀 몽리를 부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예. 다만
그러면 결국 미국 경기는 얼마나 그 종목들이 좀 좋아지나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미국의 어떤 포드차의 주가를 좀 보실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런 기업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포드의 주가가 올 1월 달에 13달러에서 최근 들어 11달러로 좀 올라왔지만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포드 기업의 주가가 부정적인 것이 결국 우리 중국이 문을 열어줄 테니까 결국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 좀 지켜보라는데 제가 볼 때는 포드나 그리고 GM에 이런 어떤 종목들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결국 중국의 어떤 관세 장벽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중국 기업들의 자동차의 어떤 기술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중국이 어떤 관세를 내린다 하더라도 중국 자체의 어떤 기술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면 관세 인하를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 중국이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진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일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일단 결국 키워드는 그것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한국은 최근 들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도 북한과 미국 또한 풍계리, 핵 폐기 이런 이슈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북한과 미국이 좀 잘 된다면 우리가 좀 훈훈하겠지만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예상보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훈훈할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 몇몇 팩트를 좀 잠깐 좀 체크를 해보면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는 LG 관련돼서 약간 이슈가 있는데 이걸 좀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 LG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LG 주가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77,400원인데 눈에 띄는 것들은 구강모란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앞으로는 LG그룹의 회장이 될 것이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이제 곧 돌아가신 분이죠. 자,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약 11.28%가 이제는 구강모 이후에 LG그룹 회장에게 넘어갈 것인데 중요한 것은 주권이 1,900만 주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77,000이지만 만약에 8만을 계산하게 되면 이게 현재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즉 1조 8천억을 구강모 이제 이후에 신임 회장한테 넘기게 된다면 우리 그 세법상 30억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추징금을 소위 그 50%를 냅니다. 따라서 약 1조 9천억이면 8천억, 9천억 정도를 이후에는 구강모 이제 LG그룹 회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을 보면 LG그룹의 주가가 지금보다 상승할 여력보다 하락할 여지가 많다. 그런 관점이 먼저 LG그룹 관련된 기본 키워드로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두 번째 이런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보실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현대그룹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년 동안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노력했습니다만 이틀 전에 손들었죠. 우리는 지배구조 개편, 즉 현대모비스, 글로비스의 어떤 그 주총을 지금 안 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자, 눈에 띄는 것들은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어저께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또한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어저께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이런 이슈가 시장에 큰 이슈로 나와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지배구조 개편을 현대차 그룹에 손 놨다는 걸 보면 이후에는 현대차 그룹이 주가를 지금보다 올리든지 아니면 주주들에게 그만큼 배당을 많이 하든지 이제는 주주 친화 정책이 있지 않으나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상당히 유연할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차 그룹의 주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후에 합병을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주주 가치를 제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대차 그룹 관련돼서 뭐 부정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이제는 뭐 주주 가치 제고 차원에서는 어쨌든 배당을 본의 아니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관련돼서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이런 어떤 주가의 어떤 흐름들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국내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도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에 처음 뵙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50%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상황인데요.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역전이 된 상황이고 6월에도 한 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언제쯤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있을지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봐주십시오. 네. 요즘 대내외적으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워낙 많이 터지다 보니까 오늘 국내적으로 중요한 그 행사가 있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이것이 이제 묻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FED에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하는데 금리 인상 여부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막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통화위원회 오늘 열리는 금리 결정에 투자자분들이 다소 관심이 소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제 대북 관련,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 그리고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런 이슈들이 주식시장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금융통화위원 만장일치로 동결의 가능성이 높다 하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동결의 무게비중이 높을 것으로 지금 저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활성화돼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물가도 또 상승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업들의 경기도 호전돼야 되는 이런 모습을 뒷받침돼야지 금리가 인상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고용 사정,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이 오히려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죠. 고용 사정이 굉장히 안 좋고요. 또 물가도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들어서 경기에 대한 불투명 가능성이 제기되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이번 금통위에서는 아마 동결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가계부채가 1,460조를 돌파해서 1,500조가 올해 안에 돌파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주식시장의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부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가계부채 문제도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증시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오늘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동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금 신흥국의 통화 가치라든지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남미 아르헨티나라든지 베네수엘라, 그리고 유럽의 터키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신흥국의 환율 급등하는, 그러니까 자국의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유가마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열릴 예정인 금통위에서는 이번 금리가 1.5% 기준금리가 1.5%가 1.5%로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이후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이 내놓는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달에 동결하지만 다음 달에는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코멘트를 할지, 아니면 하반기에도 현재 금융 상황, 경기 상황을 좀 더 보면서 금리 인상 여부를 조절하겠다 하는 코멘트를 할지, 이것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따라서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이후에 코멘트를 한번 주의 있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여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라는 말씀 들었는데요. 오늘 향후에 있을 한국금통위 금리 결정 여부와 함께 이주열 총재의 발언까지도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국내 대표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었습니다. 장 초반에도 강세였는데요. 점차 오름세를 늘려가더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7% 가까이 오르면서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이사님께서는 투자 전략 시간에 올해 내내 반도체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이 반도체주의 슈퍼 호황이 올해 내내 지속될 수 있을지 같은 의견이신지 좀 봐주십시오. 네, 지난해 연말부터 올 연초에 들어서면서 많은 애널리스트, 특히 미국계 애널리스트 중에서 이 반도체 고점 논란, 정점 논란이 계속해서 회자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주식시장은요,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있는 그대로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식시장에는 호재성 재료와 악재성 재료가 항상 상존합니다. 종목도 마찬가지고 경기에 대한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자,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도요, 많은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경기 전망, 주가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조하시면 되겠지,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막 가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언제 고점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일부 의견을 가지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전일장 SK 하이닉스가 2001년 이후 근 18년 만에 95,300원으로 전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행진을 벌였습니다. 약 18년 만에 올해 최고가는 물론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국내 시장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관련주에서 대표 주자인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전일 상담에서 51,800원으로 다시 5만 원대를 거뜬히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그동안의 불안감에서 해소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옴에 따라 일부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18년 애널리스트와 그 투자자들이 이벤트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2018 애널리스트와 투자자의 그 이벤트가, 여기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분기 그 매출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는데요. 기존 예상은 72에서 76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매출이 하는 예상했었는데 이것이 더 높아졌죠. 77억 달러에서 78억 달러 정도로 일반 그 예상 가이던스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 실적 보고서가 나옴에 따라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미국 시장에서 크게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국내 시장도 그 여파가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본 애널리스트들은요, 이 반도체 메모리 사업이 골디락스 장세에 접어든 것이다 하는 일부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디락스라는 것이 그 영국 곰 3마리에 나오는 동화에 나오는 금발의 소녀 이름이 골디락스라고 하죠. 이 골디락스 장세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물가도 크게 상승하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경기 전망이 좋은 이런 장세를 골디락스 장세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 산업이 이 골디락스 장세에 접어드는 것이다 하는 진단마저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현재 이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만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그동안의 기간 조정에서 벗어나면서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점 한번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와는 다르게 실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철저하게 실적이 수반되는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한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장에서 대형 IT주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강세였고 또 바이오주는 약세였는데 하반기 장을 미리 선반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장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예, 주시장 여전히 난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연 북한이 핵 폐기 절차를 어떻게 밟으냐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그 기자단의 풍계리 핵 폐쇄 장면을 취재를 불허하면서 베이징에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어제 국내 수송기 편으로 이 북한으로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주 고도의 술수, 이것이 아주 다시 한번 놀라게 하는데요. 어쨌든 이 북한의 핵 폐기 절차를 어떻게 밟으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음 달 이어지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기결을 번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런 그 사소한 재료들이 장중 등락은 거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는 거스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상승 기조에서 나오면은 상승 기조하에서 호재가 나오면요, 예상했던 것보다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하락 추세에 꺾이는, 하락 추세에서 아무리 강력한 호재성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재료는 일시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떴다가 또 빠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 해외 시장 물론이고 국내 시장도 이미 기존 상승 기조가 이미 접어들고 있고 상승 기조 전환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주식시장에서 아주
그 굵직굵직한 이런 재료들이 주시장에 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그런 악재로 비춰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주시장의 난제들이 있어요. 첫째는 자 25일 날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연설을 합니다. 유럽에서. 그렇다면 이 제롬 파월 의장이 과연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거에 따라 또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은 없죠. 또 하나는 자 미국 나프테이 재협상 시간이 이제 종료가 됐어요. 미 하원 의장이 얘기했던 시간이 지난 5월 17일인데 이것이 넘겨버렸어요. 과연 이 나프타 협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 문제. 또 20일 날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마두로가 재선이 됐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과연 이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당선이 됨으로써 미국과의 그 협상 제재 문제 과연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문제. 또 하나 그 7월 달에 멕시코의 그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 대선 앞두고 시점에서 역시 이 나프타 관련한 협상이 어떻게 귀결되느냐. 그리고 11월 달은 올 11월 올 하반기죠. 연말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께서는 시장에 있는 흐름 자체를 직관적으로 보시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국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국내 시장이 상승 전환이 확인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어제장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줬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서두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끄는 반도체 IT 관련주들이 장에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량주들이 장을 주도하는 전형적인 상승장의 패턴의 모습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 하나는 거래량이 어제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이 7억 4,600만 주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5월 2일 이후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5월을 시작하는 첫날 5월 첫 거래일 날 거래량 이후에 최대 거래량을 수반함으로써 거래량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은 또한 시장이 내실이 건강해지고 있다,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점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지난 3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4조 6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2,855억 원어치를 순매수함으로써 5월 달 들어서 최대 매수위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물론 외국인 투자가들이 단 한 번 하루 매수했다 하여 외국인 투자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 매도 끝 매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한 종목군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적어도 매도에서는 이제 일단락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해 본다면 국내 시장도 이제 완전히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수 마인드 전략 펼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하게 되면 종목은 이미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역시 반도체 IT가 이끄는 실적 호전주들 그리고 건설, 철강 역시 실적 호전주죠. 그리고 대북 관련한 여전히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현대그룹 관련주들 그리고 유통주와 금융주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하나 요것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기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 다만 조정을 받되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446포인트가 붕괴되면 안 됩니다. 전일 종가가 2,471포인트입니다. 그럼 2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받되 25포인트 이상 하락한다면 그때는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판단해서 매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갖고 보유해도 되는지 그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수 마인드 전략은 오늘도 유효하다. 눌림목을 이용한 비중 확대 전략을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단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446포인트가 붕괴되는지 여부를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은 일부의 마지막 시간에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제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 선제 트레이더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선제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예, 연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32분을 넘어서고 있고요. 오늘 장 개장을 한 28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장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앞서서 국내외 또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전해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업종 쪽으로 매기를 집중하는 게 좋겠다.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시간은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선제 트레이더 다시 한번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제 트레이더님. 네.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좀 들려주시죠. 네, 우선은 매수 쪽 방향 318.40대, 그 다음에 319.40대 두 자리들 목표로 저희가 어제까지 끌고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어제는 318 지수에서 매수를 청산을 시킨 다음에 두 번의 짧은 구간 단타 매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야간장 때까지 해서 짧은 구간 317 중반 지수까지를 청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315 지수까지 밀리면 다시 매수를 잡으려 했는데 무포로 오버를 한 게 없이 그냥 넘어갔고요. 그렇다면 어제 야간장 때 319.50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20 지수 안착 여부에 주목하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봉상에서의 그림들 추세 상단부를 넘어가 있긴 하지만 우선은 이 작은 잔파동들 이 구간들 아직 320 지수 저항점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매수는 320 지수 안착 여부에 좀 주목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얘네들은 320을 안착을 못하게 된다면 우선은 다시 눌린 구간에서 매수는 가능하리라 보고요. 그 다음에 저가에서 매수를 끌고 가신 분들은 홀딩할 수 있대 우선은 안착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매수 돌파 여부를 보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은 다시 눌리게 된다면 얘네들은 317 지수부터 315 지수 부근에서 지지력을 형성한 아이들을 잡고 다시 눌린 매수 전략을 펼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가에서 320 지수를 안착하지 못하고 눌린다면 얘네들은 다시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자, 저희가 보는 그림들 우선은 저가에서 313, 14 지수 지지력에 319 지수까지 목표치를 끌고 온 게 다 마무리가 야장까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우선은 안착 여부에 주목한 이후에 포지션을 다시 구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이번에 해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전해주시죠. 네, 우선 어제 저희가 달러 인덱스 이 구간이 93.70대가 막혀서 아래 구간까지 내려올 걸 좀 경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보다는 어제 94 지수를 건드리면서 추가적인 달러 인덱스가 좀 더 상단부를 친 모습이었고요. 단지 걔네들이 치면서부터 약간 추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부 제약은 걸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은 반등 시에 눌린 구간들은 유효할 거라 보이고요. 우선 93.70대를 넘어가서 얘네들이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달러 인덱스 반등하면 눌린다 관점으로 오늘 다른 종목들도 눌림에서 매수 우위에 배팅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되돌림에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어제와 같이 유로 다시 추세 하단부 지지력들 받쳐내고 다시 반등을 노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도 굉장히 유로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구간들, 이 추세선의 지지력들 확보해 나가는지 보면서 얘네들 매수 전략을 펼치는 게 좋다. 다음 매수가 변곡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단지 얘네들 되돌림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달러는 여전히 매수 쪽 우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되돌림에 대한 경계로 인해서 얘네들 또 매도의 되돌림 정도 보는 거기 때문에 변곡이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저가에서의 되돌림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상 저항은 어제와 같이 1.18100 그다음에 2차 1.18350까지 최대 되돌림 구간들 형성할 수 있다. 한마디로 세기 형식의 삼각 확산 형식의 그림들 만들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추세를 지지하는 아이들은 얘네들 배팅을 들어가 보고 아래 신저가에서는 손절을 잡고 경계에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자, 골드 우선 1,300달러까지 되돌림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아래 구간을 급하게 내려오면서 잠깐 헷갈리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골드는 끼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어제의 저항점들 다시 테스트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골드는 우선 1292.0 예상 지지력들 두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들 여전히 1,301달러까지 다시 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순서를 좀 제가 바꿔서 했는데 크루드 오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예상 지지력들 71달러에 예상 저항들 72달러 보고 있습니다. 지금 72달러 가로 저항점 더 급락했던 자리죠. 어제 저녁에도 이 구간까지 다시 되돌림을 보려고 애썼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세 상단부들 막혀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72달러 돌파를 보기보다는 얘네들은 안착 이후에 돌파를 보시기 바라고요. 72.15가 넘어가지 않으면 얘네들은 우선 매수 인정하지 않고 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71달러 기준으로 지지력은 아직 확보하고 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1달러 지지 예상에 72달러 예상 저항을 두고 싸운다. 그래서 우선은 아시아 유럽장 보면 어제도 그렇고 별로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시아 유럽장 초반까지 한마디로 시간적으로는 오후 4, 5시 전까지는 익절을 잡고 매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 파동을 노리시고 익절을 잡고 끌고 가시는 전략을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추세 매매 하실 분들은 유럽장 후반 한 시간적으로는 오후 5시, 6시 이후에 그림들을 보시는 게 좀 더 유효하겠다. 그래서 뭐 하루 그림을 추세를 보더라도 섹션별로 움직임들이 좀 다른 데다가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장 움직임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와 그 다음에 단타 스케이팅 섹션별로 나눠서 분석해서 전략을 꾸려나가신 게 좀 더 유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고요. 선재 트레이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리고 지금 장에서 핫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